자, 다음은 비식별 관점의 개인정보 분류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이제 우리가 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를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정보와 식별가능정보, 다시 말해서 가목과 나목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목, 나목이 일단 법령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개인 식별 정보와 식별 가능 정보에 대해서 기술적 관점의 용어를 ISO IEC 20889에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 환경에 있어서 이 개인 식별 정보를 직접 식별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식별 가능 정보를 간접 식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분석 대상 데이터셋에서는 유일 식별자 또는 준식별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을 Direct Identifier, 유일을 Unique Identifier라고 부르는데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직접이야, 이게 유일이야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죠. 다만 표준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우리가 이에 반해서 간접 식별자 또는 분석 대상 데이터셋에서는 준식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접을 우리가 indirect identifier라고 하고요. 준식별자를 quasi identifi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간접 준식별자 혼용해서 써도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용어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2016년 6월에 나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 가이드 2016년 6월에 나온 이 가이드는 우리가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 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상 이 효력이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고는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개인 식별 정보를 식별자, 식별 가능 정보를 속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성자를 다시 준식별자와 민감 정보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왜 나눠놨냐면 이 당시에는 이 비식별 조치라는 것이 가명이 아닌 익명 처리였었습니다. 그럼 익명 처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당시 K 익명성이라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필수적으로 적용을 해야만 했었고요. 그 K 익명성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 데이터가 뭐냐면 준식별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K 익명성 외에도 L 다양성이나 T 근접성과 같은 익명 처리 기술이 있는데요. 이 반에서 K 익명성과는 달리 L 다양성이나 T 근접성 기술의 경우에는 민감 정보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기술적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K 익명성을 적용하거나 L 다양성을 적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준식별자와 민감 정보를 분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명 처리에서 그러면 K 익명성을 굳이 적용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의 내부 정책이 우리는 매우 안전한 처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때로는 K 익명성을 적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K 익명성을 가명 처리에서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라면 굳이 준식별자와 민감 정보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접 식별자 이렇게 통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가명정보 우리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 식별 정보와 식별 가능 정보로 법령상 기준에 맞춰서 다시 이제 개인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로 나눴습니다. 자, 오른쪽에 용어를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유니크, 쿼즈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밑에 보면 다이렉트 아이덴티파이어 차원에서는 이걸 그냥 줄여서 I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덴티파이어, 즉 그냥 직접 식별자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QI, SA, NSA 세 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때 묶어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조금 더 분류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QI, SA, NSA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QI라는 것은 쿼지 아이덴티파이어, 준식별자, SA라 하면 민감정보, sensitive attribute, NSA라고 하면 non-sensitive attribute, 다시 말해서 비민감 정보죠. 그래서 QI, SA, NSA 세 개를 묶어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ID는 개인 식별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실은 이 가명, 익명에 있어서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명철에 있어서는 QI나 SA나 사실은 같다. 그렇게 보고 처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명에서는 QI, SA를 나눈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 익명성 또는 L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은 당연히 익명에 있어서 QI, SA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QI는 K 익명성, SA나 이런 것 부분은 L 다양성, T 근접성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린다면 우리가 예컨대 지역 나이에 따른 소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다라고 했을 때 나이와 지역이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될 것이고요. 이 소득이 이제 분석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석 대상이 되는 나이와 지역을 QI로 놓고요. 분석 목적이 되는 이 소득을 SA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명 처리에서 굳이 K 익명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QI와 SA 구분은 필요가 없고요. 개인 식별 가능 정보로 보시고 특히나 SA와 같은 부분에 특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TA라고 부르는 이 타겟 애트리뷰트는 주로 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분석을 할 때 활용되는 컬럼으로서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금방 전에 말씀하셨던 거. 소리가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죄송해요. 예, 네? 예, NSA는 아까 말씀드린 비민감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TA, 이 TA는 타겟 애트리뷰터라고 부르면서 분석 시 활용되는 컬럼인데 분석 대상과 분석 목적 등을 설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 컬럼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QI나 SA 등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QI, SA 이런 부분들 특히 분석할 때 사용되는 정보들은 우리가 별도로 TA라고 부르는데 외국 문헌에서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뭐 이걸 TA라고 분류할 필요는 없고요. 방금 이런 용어들도 있지만 국제표준에서는 PII라는 용어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거는 Personal Identifiable 이라는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다시 PII는 Personal Identifiable Identifier.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제 표준들에서는 PII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개인 식별 가능 이제 정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실제 의미는 다르다. 외국 문헌이나 표준에서 나오는 PII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식별 정보와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통틀어서 PII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가명 처리의 기준 및 범위가 되겠습니다. 가명 처리의 기준인데요. 가명 처리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통상, 식별 가능성과 복원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식별 가능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냐 없냐의 부분입니다.
그다음 복원 가능성은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래서 추가 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분리 보관을 해야 된다. 뭐와 별도로요? 원본 가명 정보와 별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가명 처리 시 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명 정보 1번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2번 추가 정보, 3번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상 이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식별 가능성은 자체만으로 추가 정보, 다른 정보인데 여기서 2번은 복원 가능성으로 상쇄가 되니까 결국은 두 가지죠. 가명 정보 자체만으로, 그 다음에 다른 정보의 결합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명 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를 통해서 개인이 식별한 가능한 경우에는 가명 처리가 잘못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은 개인 식별 가능성에 있어서는 결국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 내부든 외부든 그 판단의 주체는 처리자 또는 처리가 예정된 자를 포함하니까 처리가 예정된 자는 결국 가명 정보 처리를 하는 분석하는 제공받는 경우 분석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보라 함은 이 보유 정보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설명이 처리 대상 정보와 그 외 보유 정보를 포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보유 정보는 뭐냐면 원본 정보와 가명 정보를 제외한 이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파일에 총 10개의 파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파일을 끄집어 와서 이번에 가명 처리를 해라고 할 경우라면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 9개 파일이 있죠. 그 파일은 이제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유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예정된 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컨대 내가 제3자한테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제공받은 자가 보유한 정보들도 있겠죠. 그래서 처리가 예정된 자가 제공까지 아니라면, 즉 내부 이용시라면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본과 가명 정보를 제외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제공까지 한다면 제공받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까지가 이 보유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유 정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유 경험이나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유 경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유사 경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상을 통해서 공개된 쉽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회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정도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추체라고 적어놨는데요. 익명과는 다르게 가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용 환경에 따라 제한적이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왜 제한적이냐면 쓰는 사람이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고 익명도 5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명 정보와 이제 익명 정보의 범위에 있어서 이제 가명 정보는 이제 그 5가지, 익명도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명 정보의 5가지 범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 내부가 있고요. 기관 외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관 내부가 이제 A, 기관 외부를 B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내부 이용, 이 케이스인데요. 내부 이용은 기관 A, 대문자 A에 부서 소문자 A가 이제 단독으로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타부서 제공 또는 타부서 이용의 케이스로 부서 스몰 A가 부서 스몰 B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내부 결합이라고 해서 부서 A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정보하고 부서 B가 보유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정보를 서로 합치면 이게 결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합은 우선 알아둬야 될 것이 가명 정보를 가지고 결합한다라는 것을 우선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익명 정보를 가지고 결합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본과의 대조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없게 이 처리된 익명 정보를 서로 결합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결합 앞에는 그 대상이 가명 정보다 라는 것을 우선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케이스가 외부 제3자 제공이라고 해서 부서 A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정보를 기관 B, 기관 B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외부 특정 제3자 제공이다. 특정입니다. 특정. 불특정이 붙게 되면 익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외부 제3자 제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결합을 통해서 이제 외부 결합이라고 소위 부르는데 부서 A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정보하고 부서 C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정보를 서로 결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소위 외부 결합 또는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서로 이제 사업자가 다른 어떤 정보 처리자가 다른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 개인정보 처리자 안에서의 결합은 부서 A, 부서 B처럼 내부 결합이라고 부르지만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기관 A와 기관 B의 경우에 데이터 결합인 경우에는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제 보위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 분야인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이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겠죠. 그리고 현재 교육부인 경우에는 그 캐리스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전문기관인 경우에는 이제 금융 분야인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는 데이터 전문기관, 비금융 분야는 결합 전문기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명 처리의 경우에는 내부 이용, 타부서 제공 또는 타부서 이용, 그다음에 내부 결합, 외부 제3자 제공, 그 다음에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결합, 요 5가지 경우가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익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익명은 우선 내부 이용 가능하죠. 그 다음에 타부서 이용 가능합니다. 결합은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합은 결합 대상 정보가 앞에 가명 정보인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부 결합은 익명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제3자 제공. 이것도 익명으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결합은 결합 대상 정보는 가명이지만 결합한 이후에 우리가 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반출은 가명 또는 익명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종의 세모인데요. 결합을 하기 위한 대상은 가명, 반출 시는 가명 또는 익명이기 때문에 익명도 반출을 받은 정보는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특정 제3자 제공, 이게 이제 결국은 익명이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최악의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보를 제공받아서 볼 수가 있는 환경이 되죠. 또는 우리가 경진대회용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할 경우에도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제한적이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익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가명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익명과는 달리 가명의 경우에는 이 이용 환경에 따라서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폐쇄 환경이다라는 소리는 안전한 물리적인 환경을 말하죠. 예, 소위 이제 과기부에서 요즘 이제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 서약서나 계약서 이런 것들로 특정 제3자 또는 내부 이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으로 데이터 상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서도 그 원칙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 상황은 데이터 자체 플러스 데이터 주변에 처리되고 이용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보고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포괄성 원칙에도 있었지만 데이터와 함께 환경을 함께 이제 고려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 기준이 이 기준이다라고 봤을 때 이 처리에 대한 수준과 데이터를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수준을 함께 고려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처리자 입장에서 날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고 보면 처리 수준을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985년 9월 15일생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도를 제일 낮춘 처리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 다음 처리는 뭐가 있을까요? 이 일자 정보에 대해서 노이즈를 줄 수도 있겠죠.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만약에 일자 정보에 플러스 3을 주면 15일이 이제 18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처리 수준을 하나 더 높이면 일자 정보를 아예 없앨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1985년 9월생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9월 일자 정보라면, 뭐 입원일이라면, 퇴원일이라면. 자, 그 다음에 더 강도를 높이면 이 월 단위 정보까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85년생일이 되겠죠. 또 그 다음에 강도를 하나 더 높인다면 1980년대생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처리 수준이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리 수준을 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처리자가 내부 이용보다는 외부 제3자 제공의 경우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이용에 비해서 외부 제3자 제공이 훨씬 더 위험한 환경이 되죠. 따라서 처리의 강도를 내부 이용 시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이 일자 정보만 삭제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 정보만 삭제하면 이제 월 단위까지 남기고 처리를 해서 특정 제3자에게 제공을 한 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받아본 분석가가 제공받은 자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했더니 나는 일자 정보가 필요해 라고 한 것입니다. 처리자 입장에서는 처리 수준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높였는데 정작 분석하고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자 정보가 필요해 라고 한 것이죠. 그럼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의 편을 들어주자니 안전성의 문제의 기준이 이제 떨어질 것 같고, 그죠? 이럴 때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표에 이제 이 그림에 이제 그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 수준을 높인 경우에는 환경이 낮을 수도 있지만 처리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처리 수준을 낮춰달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통제 못지않게 환경에 대한 통제를 이용해서 처리 수준을 낮춰줄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 특정 제3자 제공이 위험했기 때문에 처리 수준을 높인 것처럼 환경을 좀 더 강화시켜주면 처리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일자 정보를 살리는 대신에 외부가 아닌 내부의 폐쇄 환경에 와서 이용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그게 협의가 되면 처리 수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자 정보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협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명 처리든 익명 처리든 처리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통제를 가지고 함께 병행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데이터만 가지고 처리도 되지만 부가적으로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함께 적용을 시켜서 적절한 안전도의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명, 익명 처리를 할 때는 데이터만 보지 말고 환경을 함께 고려해서 안전도의 기준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익명 처리인 경우에 예컨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경우라면 더 이상 환경적 통제가 불가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득불 남은 데이터만 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적절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명 처리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가명 처리와 가명 정보 처리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 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명 처리와 가명 정보 처리의 차이는 우리가 가명 처리는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과정이었다면 가명 정보 처리는 가명 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 정보를 이용, 제공 등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지 개인정보 가명 처리에 관한 특례가 아니라는 점,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에 보면 처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부분 가명 처리가 아니라 가명정보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가명 처리 시 법령상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처리 대상 두 가지가 뭔지, 두 번째 처리 방법 두 가지는 뭔지, 세 번째 처리 기준 두 가지가 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각자들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 그 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 처리 시 법령상 이 처리 대상 두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나오는 감옥, 개인 식별 정보, 소위 직접 식별자로서 아이디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 식별 가능 정보, 간접 식별자로서 준식별자나 민감 정보나 비민감 정보를 통틀어서 우리가 개인 식별 가능 정보라고 부르는 남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처리 방법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역시 2조 1호의 2에 나와 있죠. 가명 처리란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혹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것이 가명 처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 즉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정보의 결합을 통해서도 또는 그 처리자 또는 제공받는 자가 포함하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복원 가능성. 이 복원 가능성은 결국 추가 정보죠.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별도 분리 보관하든지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명 처리 시 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식별 가능성이라고 함은 앞서 살펴보신 그 기준 중 하나였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법령상 가명 처리 기준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다 그죠? 하나는 식별 가능성, 하나는 복원 가능성이었죠. 이 각각에 대해서 기준을 뭐로 봐야 될지를 한번 우리 각자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가명 처리 시 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결국 처리자가 보유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 입수 가능한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 가능한 정보는 가명 정보 그 자체, 그리고 추가 정보, 그리고 다른 정보가 있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 정보는 복원 가능성으로 넘기면 나머지 두 개가 남는데 하나는 가명 정보 그 자체만으로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알아볼 수가 없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법령상 가명 처리 기준인 첫 번째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에 대해서 가명 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 가명 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처리자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 없냐를 설명드릴 때 처리가 예정된 자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가 보유한 이라는 범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다른 정보라 함은 보유 정보와 보유 경험 및 지식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유 정보라 함은 가명 처리 전의 정보와 추가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에 개인정보 파일이 10개가 있다. 근데 이번에 처리 대상 정보가 첫 번째다. 그러면 나머지 9개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정보. 그 다음에 만약에 제공시라면 제공받는 자까지, 예, 각 자가 보유한 정보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공받는 자가 뭔 정보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를 모두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 따라서 목록 정도는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보유 경험 및 지식인데요. 내 외부 이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유사 정보에 대한 수행 경험이나 지식, 예,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에서 예, 공개된 정보와의 어떤 조회나 검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이 지식에는 조금 다양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연하게 예,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저기 그 판독한 의사는 그 이 의학 영상에 있는 사진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경우처럼요. 또는 우연하게 내가 그 이 대상 정보에 내 정보, 처리자 자신의 정보 또는 취급자 자신의 정보 또는 옆집 사람, 친구 뭐 이런 경우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회사 정보라고 한다면 그 보험 상품에 대한 데이터에서 내가 그 보험 상품을 가입했거나 우리 부모님이 가입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알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 또는 우리 회사 사람이 가입돼 있다면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복원 가능성에 있어서는 가명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추가 정보와의 결합, 예, 이 원칙상 추가 정보는 파기돼야 된다.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 원본 정보, 가명 정보와 물리적으로 예, 분리가 될 필요가 있겠죠. 소상공인인 경우 예, 물리적 분리가 어렵다면 예, 이 테이블 단위의 예, 분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가기 전에 가명 처리 시 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가 체크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추가 정보를 원칙적으로 삭제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원본 정보 및 가명 정보와 분리 보관하고 있으며 접근 권한도 분리하고 최소화하였는가? 예, 그 다음 두 번째, 가명 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가? 세 번째, 가명 정보 처리자 또는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가? 예, 요 포인트가 예, 있겠고요. 요런 걸 통해서 예, 가명 처리 시 식별 가능성을 예,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익명 처리 시 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세 가지입니다. 예, 아까는 가명 처리였다면 이번에는 익명 처리에 있어서 식별 가능성입니다. 요거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예, 한번 같이 이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익명 처리 시 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우리가 ISO IC 20889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의 기술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제 식별 위험 요소에 대해서 방어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싱글아웃, 두 번째가 연결 가능성, 세 번째가 추론 가능성이었죠. 예. 싱글아웃은 데이터 주체를 고유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셋의 특성 집합을 관찰하여 개인에 속한 레코드를 격리해낼 가능성. 쉽게 말씀드려서 구별되어야의 의미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결 가능성은 제가 스위니 그 하버드대 교수 예를 들면서 다른 데이터와의 그 결합 가능성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주체 혹은 데이터 주체 그룹과 관련된 레코드를 별도의 데이터셋에 연결해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확률로 다른 속성의 집합의 값에서 속성 값을 추론하여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 개의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라는 좀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 ISO 20889의 그 프록 A 서머리를 가보시면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선택적으로 기술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 최선의 처리 인가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표준화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수학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에서도 적정성 검토라는 이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인데요. 가명 처리 시 활용 범위 5가지네요. 예, 아까도 설명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쉽게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명 처리 시 활용 범위 5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부서 내에서 이용하는 내부 이용, 그리고 A 부서가 B 부서에 제공하는 타 부서 제공, 세 번째가 부서 간 결합, 그 다음 네 번째가 외부의 특정 제3자에게 제공,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결합 전문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보호위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결합인데 이 케이스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다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 연속성상에서 익명 처리도 여러분 한번 활용 범위를 떠올려 볼까요?
예, 함께 풀어볼까요? 예, 익명 처리에 대해서 활용 범위는 역시 1번 내부 이용, 2번 타부서 제공, 예, 그 다음에 3번 외부 제3자 제공까지는 가명 정보와 동의를 하나, 4번, 5번이 좀 다르다, 그죠? 예,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을 할 때는 가명 정보를 가지고 결합을 하지만 결합이 끝난 이후에 반출 시는 익명으로 반출이 될 수가 있죠. 가명도 가능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불특정 제3자 제공. 예컨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예,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 시 활용 범위도 5가지, 익명 처리 시 활용 범위도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가명 처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가명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